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이제 경제정책도 완전히 새로운 기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온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민생,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있었던 14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합치면 올해에만 총 50조 원의 추가 재정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서 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중심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는 신호로 시장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 기조에 맞춰 한국은행도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 이창용 총재는 연내 추가 인하가 두세 차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던졌습니다. 이미 2번 인하했으니 앞으로도 한두 번은 더 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드디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폴리스 믹스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경기 부양 쪽으로 정해졌다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도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 없이 버티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금리를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정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 금리 인하의 강도와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금 금통위에서도 모든 위원이 향후 통화정책 결정 시 서울 부동산 흐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당장은 경기가 살아나겠지만 잘못하면 집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통화정책이 수출 둔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수출 충격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환율이 움직이고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미국이 관세로 조이면 그걸 정책 하나로 해결하는 건 어렵습니다. 게다가 내수 회복도 마냥 낙관할 수 없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이미 누적된 가계부채, 심지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까지 이런 요소들은 그냥 금리를 내린다고 살아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민간 소비 증가율 둔화의 절반은 인구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죠. 이런 배경에서 이창용 총재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는 경고, 그때처럼 과도한 통화 완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금리를 1%까지 내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는 내리되 천천히 필요한 만큼만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도 1%대 금리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제어하지 못해 정권을 내놓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 한국은행이 단순 매입을 통해 채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통화정책보다는 유동성 조절, 다시 말해 간접적인 방식의 개입이 될 수 있죠. 실제로 한국은행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단순 매입 등 안정화 조치는 준비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점진적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굴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리는 내리되 집값은 올려야 하고, 돈은 풀되 가계부채는 막아야 하고, 경기는 살리되 수출 둔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두 번째, 이재명과 비트코인.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죠.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토큰 증권 법제화까지 가상자산 산업의 전면 확장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당선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6월 4일
비트코인은 대체로 보합세 또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 현상을 두고 시장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당장 가격을 올릴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시각입니다.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그 정책들이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려면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가 규제 완화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 차단, 자금 세탁 방지, 수수료 인하 유도 등 제도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는 동시에 거래소와 시장 참여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의 수익 구조 대부분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압박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셋째, 단기 차익 실현 심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책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 뒤 그 이슈가 현실화되자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는 해석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한편 이재명 당선인은 기존 정부와는 달리 현물 ETF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전 정부는 자금이 코인으로 빠져나가면 증시가 망가진다는 이유로 미온적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도구로 코인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인터뷰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면 국부가 유출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죠. 달러 기반의 테더나 USDC 같은 외국계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시장을 장식하는 걸 경계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 공약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대감은 미래의 재료지만 투자자들은 지금의 수익에 더 민감하니까요. 요약하자면 이재명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호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책 실현까지의 시차, 규제 강화 이슈, 거래소 수익 모델 변화 등의 리스크가 맞물리며 시장이 신중해진 겁니다. 세 번째 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연 2.75%였던 금리를 0.25% 낮춰 2.5%로 조정했는데요. 이게 0.25라는 숫자가 아주 작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가 꽤나 심각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충격의 0.8%,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5%로 봤던 성장률을 단 3달 만에 0.7% 낮춘 겁니다. 이 정도 하향 조정은 코로나 이후 처음이에요. 문제는 이게 한국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IMF는 2%에서 1%로 낮췄고 KDI도 0.8%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수는 죽고 수출도 무뎌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왜 이제야 금리를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금리가 외환시장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보통 환율이 오르죠. 4월에 1,440원까지 환율이 올랐기에 금리를 낮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5월은 평균 1,39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즉 환율이 안정돼 있으니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진전되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원화도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8월에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다만 1%대 금리까지는 무리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많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정책 방향과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거든요. 특히 부동산이 다시 꿈틀대면 금리 인하가 오히려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928조 원을 넘겼습니다. 역대 최고치죠. 그럼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한국은행은 아직 여유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물가나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느리게, 신중하게, 이것이 지금 한국은행의 선택한 방향입니다. 네 번째 뉴스, OECD가 바라본 한국. 앞서 잠시 한국 성장률에 대해 언급 드렸었는데요. IMF는 2%에서 1%로 낮췄고 KDI도 0.8% 성장률을 제시했다고 말이죠. 이번엔 OECD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엔 그래도 1.5%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절반 가까이 깎아버린 거죠. 이건 조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OECD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출 둔화와 투자 위축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불을 붙였고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까지 꼬이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가 뚝 끊겼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 기업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결심하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가 우리 경제에 1%라는 수치를 준 건 소비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일단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실질 임금이 조금씩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반등할 거라는 계산이에요. 흥미로운 건 OECD가 단순 수치만 발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정책 방향까지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금리를 2%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이죠. 지금 2.5%니까 한두 번 더 인하하라는 건데요. 내수 진작을 위해선 통화정책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참고로 OECD가 이렇게 금리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OECD는 소비가 살아나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소비 물가 상승률은 2.1%, 내년은 2%로 봤습니다. 즉 물가 압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판단이고 그만큼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 하나. OECD는 세계 경제 전체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도 3.1%에서 2.9%로, 내년은 3%에서 2.9%로 각각 낮췄는데요. 미국과 멕시코는 실효 관세율 상승으로 하향세, 유로존은 자본 지출이 조금 버티긴 해도 전반적으로 하향세고, 중국도 재정 부양책 아니면 5% 성장은 무리라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한국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OECD가 조언한 것처럼 소비 회복을 믿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느냐, 아니면 부동산, 가계부채를 주시하며 보수적으로 가야 하느냐, 이것이 향후 한국은행의 가장 어려운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